어쨌든 이게 저도 퀘스천이에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로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이 안 보인다니까요. 답이 안 보인다니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을 여는 거예요. 금융소득을 올려주려고. 아, 여쭤보고 싶은 게 중간에 매 순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특히 금융 쪽에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 기관들이 들어와서 100% 회사를 차리게 해주는 것은 이 순수한 금융시장을 이제 좀 약간 흐트러뜨릴 수 있다, 혹은 착취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중국은 뭐 저축률이 엄청나게 높았죠, 서양 대비. 그렇죠. 60% 정도 되죠. 그럼에도 사실 중국 내에서는 해외 펀드 투자를 못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전혀 일체의 뭐 ETF나 사용할 수 없었고. 못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중국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상해 지수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서 안정을 요구하는 거는 안 맞아요. 트레이드오프예요. 한국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화되면 한머니라는 게 한머니 개념이 당일에 들어왔다 당일에 나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 맨날 중국 위기 온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지금도 안 오지 하는 이유가 자본 유출이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외국 자본이 확 들어갔다 그날이 확 못 빠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 들어갈 때 시간, 나올 때 시간 걸리면 이게 벌써 이렇게 환충이 돼요. 흡수를 하면서 이게 극복이 가능해져요. 근데 만약에 지금 문 연다. 4월 1일에 증권사, 보험사, 그 다음에 그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개인 자산관리회사, PB나 이런 은행들이 자산관리회사 마음대로 하게 하면 자, 우리가 외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중국 사람들이 자산을 관리해주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을 관리하는 게 당연히 중국 시장에도 투자하지만 외국계가 하는 게 항상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고객에 맞는 상품을 주려면 전체 자산의 50%는 중국 시장하고 50%는 해외 시장인데 그게 자본 유출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국점 여기에 대해 아직은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외상투자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신외상투자법이 실행이 돼요. 올해 1월 1일부터. 그리고 실시 세칙이 쫙 나왔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외환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된 건가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그 보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냐 이걸.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환율 자체에도 컨트롤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렇잖아요. 불가능한 상황형이 있잖아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환율이에요. 여기 환율, 고정 환율제. 여기가 그 통화 정책의 독립성. 여기가 자본 유출입이에요.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우려면 환율을 시장화해야 돼요. 환율을 고정하려면 자본 유출을 막아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어차피 환율을 넣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본 유출입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면서 환율도 독립적으로 간다? 통화도 독립적으로 간다?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죠. 답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환을 풀었어요. 그러면 환율이 강세인가요? 약세인가요? 완전 약세죠. 완전 약세.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옛날에 구소련이 무너질 때 그랬어요. 원래는 구소련이 존재할 때 89년 이전에는 달러하고 루블화가 누가 더 가치가 높았을 것 같아요? 루블화가 셌던 적도 더 세죠. 1달러가 0.8 루블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서 완전 시장화를 해버렸잖아요. 샥으로 확 해버리면서 루블화가 환율이 1달러에 1,300만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지금 위안화가 지금 제가 계산해보면 어떻게 계산 GDP하고 M2로 두 나라 거 비교하면 답이 나와요. 지금 계산해도 1대 20이에요. 지금 계산해도 1달러에 20위안. 근데 확 풀어놓으면 저는 몇백은 기본이고요. 잘못하면 1,000 넘어가죠. 위안화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중국 사람 자산이 1,000분의 1이 돼버리죠.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그러면 답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내내 들어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본 유출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근데 내 생각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저도 퀘스천이에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이 책 언제 나오시나요? 지금 제가 사실 그래서 방송 잘 안 하는 이유가 책을 써야 되는데 방송하다 보면 책을 못 써요. 책에 담길 내용들이 또 선 유출 되겠네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선 유출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광고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재밌네요. 과거 한국은 이
외환 유동성으로 인한 위기를 분명히 겪었어요. 네. 미국은 부동산 버블 및 관련 파생 상품으로 이제 예측 불허했던 사건들이 터졌는데 네. 중국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죠. 뭐 그림자 금융이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고 사실 분석도 많이 되기도 그렇죠. 했고 여전히 모르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고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2015년에 논문 하나 썼는데 네. 그게 중국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시간은 대충 2018년 이후부터 네. 발생 가능하다. 지방정부 부채들을 급하게 환불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는 네. 거,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대충 그때 계산한 게 2, 3년 후면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썼는데 방송에도 했고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맨날 오는데 왜 안 왔냐 이래요. 질문을. 네.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한국식 이런 서양식의 금융위기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위기라고 할 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있어요. 네.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중국의 금융위기는 자본 항목이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머니가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이런 위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네. 증권사 요동을 치면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손실이 엄청나게 하면서 연쇄 부도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이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그다음 단기 유동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자본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없는데 중국식 금융위기는 이런 사태인 거예요. 네. 자산 버블이잖아요. 네. 자산이 왜 버블이냐면 이제처럼 지방정부의 이런 암묵적인 부채를 이게 터지지 않기 위해서 네. 정부가 계속 돈을 푸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경제는 안 좋으니까 이게 생산은 안 늘어난 상황에서 돈을 풀면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네. 거예요. 네. 가격만. 네. 가격만 계속 올라가면 예를 들면 이게 원래는 자기 실제 가격은 100원인데 네. 1,0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기업의 사장이 1,000원 갖고 은행 가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50%를 계산해서 이게 1,000원짜리인데 500원만 대출을 해줘요. 근데 얘가 실제 가치는 1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네. 벌써 500원 받았다는 네. 자체가 이미 이게 문제가 생긴 네. 거예요. 근데 이걸 빼더라도 지금 증시가 계속 떨어지면 이게 그때 당시에 1,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네. 지금 그 상황 벌어진 거예요. 1,000원짜리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5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더 떨어지면 은행의 대출이 부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네. 은행이 부실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위기는 어떻게 오냐면 자 첫째 자산 버블이 꺼져요. 네. 원래 증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진핑이 증시가 지금 폭락 못하게 국가 대표를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지금 중국 증시가 네. 그나마 네. 좀 선방하는 것을 보이죠. 네. 그게 다 이유 거기 있어. 저 꺼진 날 끝나는 거예요. 네. 자산 버블이 팍 꺼지고 네. 자산 버블 두 가지 증권시장하고 부동산이에요. 네. 이미 지금 북경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증시. 네. 이게 꺼지면서 은행에 담보대출 받던 게 그게 다 부실대출이 네. 되죠. 그럼 은행이 부대출이 확 늘어나죠. 네. 그럼 은행들이 부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요. 은행 부실이 확 증가하면서 네. 대출을 못하면 무슨 일이 나죠? 기업들은 대출을 해야 투자를 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기업 투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오는 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니까 사람들 안서가 실업률이 확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중국식 위기는 어떻게 오냐면 금융위기 시작해서 경제위기로 가는 거죠. 네. 대표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실업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실업률이 확.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확 줄어드는 거죠. 네. 중국은 금융위기 시작해서 경제위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본시장을 개방했다. 네. 지금 말하는 것을 하겠다. 진짜. 이러면 또 한국식으로 터지는 거죠. 그러면. 네. 제 생각에는 제가 감히 보정하는데 자본 항목을 열어놓잖아요. 네. 중국의 상위 1% 자본가들이 돈 다 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환율 압력이 미국이 헤지펀드 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 헤지펀드 그래봤자 중국에 영향 줄 수 한계가 있는 게 지금 중국 채권 시장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밖에 안 돼요. 네. 다 국내 자본들 들어갔어요. 근데 대신에 중국의 환율 압력은 누가 오냐면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돈을 빼는 거예요. 달러로 네. 다. 네. 그러면 어떻게 바로 망하는 거죠. 아, 그게 어쨌든 네.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연쇄작용이 터질 네. 수 있는 게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하나인 주식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지켜봐야 돼요. 홍콩이 진짜 더 문제인 게 홍콩의 부동산은 중국 사람이 다 올려놨어요. 네. 근데 홍콩은 한국처럼 여기 뭐 경기도도 있고 뭐 여기 강남도 있고 저기 일산도 있고 그래도 어디가 이렇게 피할 데가 있잖아요. 홍콩은 딱 그 세계 지역 딱 섬이잖아요. 네. 근데 확 올려놓으니까 전체 생산 비용이 확 올라가 버렸죠. 네. 생산 비용이라 하면 하나는 노동력, 네. 그 다음에 그 토지 비용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확 올라가 버리면
이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확 올라가는데 네. 팔 때는 그렇게 못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가 샥이 오는 거예요. 네. 지금 홍콩이 이미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그런 시위가 터지는 네. 거예요. 왜냐면 네. 청년들이 일자리를 네. 그럼 잃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중국도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부동산이 확 올라가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확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자산에 버블이 끼면 생산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보다 더 해야 돈 버는 거예요. 네. 러시아의 그 거시경제 네. 분석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사람 50년 경제서를 말했어요. 콘트라디에프. 네, 맞아요. 네. 그 사람. 그리고 주글라 경제 주기는 10년이거든요. 근데 50년이고 10년이고 이게 한 번씩 바뀌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네. 기술이 변하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기술이 성장 엔진이 안 된 상황에서 자산 버블이 깨버리면 네. GDP 생산 효율성이 6%를 못하는 상황에서 네. 자금 조달비 6%면 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버블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 쓰는 표현은 ROIC가 계속 떨어진 거죠. 그렇죠. ROIC가 떨어지니까 문제는 투자 거예요. 효율이 계속 예전만큼 계속 안 나오면서 네. 그러다 소비 진작을 했는데 네. 좀 하다가 별로 이것도 소비도 나올 곳이 없는.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중국이 부채 많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인 게 아니에요. 네. 부채율이라는 건 GDP 대비 말하잖아요. 네. 지금 글로벌 평균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50% 돼요. 근데 네. 중국이 지금 250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가 많다. 중국 위기 온다. 저는 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GDP가 계속 커지면 부채율이 계속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부채 규모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네. GDP가 안 올라간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채 많은데 네. GDP가 더 안 커지면 이 부채가 문제가 생기는 네. 거예요. 근데 부채 규모가 아무리 많아도 GDP가 계속 커지면 그렇죠. 스스로 부채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GDP가 뭘로 규모가 커지냐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네. 전 세계 똑같아요. GDP가 지금 안 커지는 거예요. 네. 왜? 기존의 생산력을 다 클린하고 네. 새로운 생산력이 들어와서 옛날에 그 IT가 한번 이렇게 성장 주기를 만든 네. 것처럼 새로운 게 들어와서 팍 키워야 되는데 네.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5년 이후로 S&P 500 지수하고 네. 기업 이익률을 비기면 기업 이익률은 이렇게 가요. 네. 전혀 증가를 안 해요. 네. 기업 이익률은 이렇게 그냥 가요. 옆으로. 네. 네. 근데 미국의 주가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S&P 500 지수 너무나 들어갈 때 아닌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제가 해석하기 이렇게 해석해 네. 볼 수도 있나요? 네. GDP가 성장하는데 네. GDP 질을 봐야 되는데 그게 네. 뭐 그 전체로 봤을 때 ROIC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네. 전체 산업군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ROIC를 다 뺏어 먹는 산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나머지는 ROIC가 아마존 같은 기업으로 인해서 아, 효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99% 그 문제가 떨어지고 있죠. 네. 그 문제도 있어요. 1%가 전체 평균을 다 차지할 정도로 ROIC가 그렇지. 막 50%, 60%씩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 네.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그게 상황이잖아요. 문제죠. 그죠? 그 문제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데 아마존 애들이 미국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 나오는 게 얘네들이 아무리 커도 일자리는 증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자리 증가 안 하면 얘네들이 소비가 증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도 내수로 성장한 애들이잖아요. 70%잖아요. 네. 중국도 지금 똑같아요. 60%인데 내수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죠. 네. 지금 알리바바, 네. 징동 이런 데를 아무리 커도 일자리는 안 늘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한국은 무슨 문제냐? 한국은 그런 문제 크진 않아요. 네. 한국은 재벌 구조가 문제예요. 네. 재벌들이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아도 네.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내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나라마다 좀 달라요. 여기 또 서비스업이 많잖아요. 네. 중국이 서비스업 60%인데 중국이 서비스업 생산성이 엄청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게 또 GDP가 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GDP다. 네. 근데 중국이 만약에 부채가 아무리 커도 네. GDP 계속 커진다 이러면 안 무너져요. 네.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올라와서 주로 하는 게 이거예요. 주식시장 살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업 이익률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져야 미국이 한번 클리닝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때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해서 배고프다. 막 갑자기 야, 제가